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민사소송법 들어가겠습니다.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은 2페이지고, 자, 교재는 46페이지요. 자, 체계를 잡으면서 오늘 어디까지 우리 공부를 진행하는지 볼게요. 쟁점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원고의 소장 제출부터 시작합니다. 즉, 민법에서 이미 분쟁이 발생했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지금 이제 동원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 248조부터 시작합니다. 248조. 조문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소제기의 방식, 소는, 그러니까 이제 소 개념. 그리고 이제 소의 종류,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법원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밑에 249조를 보시면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소송 요건 심사를 합니다. 소송 요건 심사. 즉, 소송이 적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자, 법원을 잘 잡았는가?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법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국제사건일 수 있어요. 국제법원.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국내 법원입니다. 이 중간 애매한 것들이 있죠. 과연 국제 관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국제재판 관할권입니다. 법원 행시에서 단문으로 그냥 내버리셨어요. 국제재판 관할권.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법원으로 들어오면 우린 이제 이걸 하겠죠. 재판권 분담하겠다. 바로 재판권을 발동시키는데 첫 번째, 법원과 관련돼서 이제 구성원인 우리 법관님들, 이 법관님들과 관련해서 두 번째 쟁점이 제척과 기피, 제척 쪽이 한번 기출이 됐습니다. 얘는 별표 1개, 얘도 별표 1개예요. 판례가 그닥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관님들이 이 재판권을 어디서 할 거냐? 이 재판권을 분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 그리고 이 관할이 적법하게 제기되든 아니면 관할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든 이송을 하는 게 가능해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할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관할은 첫 번째 법에서 정해둡니다. 민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자, 그리고 민법처럼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과연 사적 자치로 가능한가? 그걸 우리는 거동 관할이라고 해요. 그쵸? 그럼 이제 일단 얘를 알아야 되거든요. 얘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중 첫 번째가, 자, 직분 관할이라고 합니다. 1차 용의죠. 신급이에요. 반드시 여기 가야 되는 거지. 반드시 대법원 단심 가야 되는 거지. 대통령 선거 당연히 대법원으로 단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크게 문제 안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물 관할이에요. 여기서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속가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과연 단독으로 끝낼 수 있겠는가? 아니다. 최소 3분 계시라. 합의부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요거 하나 단문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정립하셔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헌법 시간에 법원 종류를 공부하잖아요. 대법원과 각급법원, 각급법원과 대법원. 그래서 지방법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7개 우리 헌법상 법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민사 제1심 법원입니다. 그죠? 민사법원 말하는 거예요. 형사법원도 아니고, 요 1심 관할을 지역별로 정리해 놓고 그걸 우리는 무조건 생기는 거, 보통 재판적, 그리고 특별 재판적, 피고 편의성, 원고 편의성,
모두 다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은 조문 가지고 찾아내셔야 돼요. 네모박스 치지 말고 조문 활용하자. 조문을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챙겨 볼게요. 자, 요렇게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잡혔는데 이분들께서 들어가겠답니다. 야,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가자. 합의관할 29조. 올해 법무사 기출 문제로 드디어 나왔어요. 합의관할. 언제 나오나 했는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얘는 별표 셋. 자, 그리고 변론관할 30조입니다. 이거는 지금 위반제소예요. 관할 위반 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입장에서 문제 안 된대. 야, 우리 분명히 A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B로 오래? 내가 글로 갈게. 그쵸?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피고 이의가 없어요. 그럼 관할 위반의 하자는 치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별표 한 개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보세요. 관할 합의됐고 나는 피고가 싫다 이거지.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요거야. 이 일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법원의 조치는 그게 바로 이제 이송 파트예요. 이송 파트. 그럼 얘는 따로 또 떼보겠습니다. 이송 파트는 이제 흐름을 이렇게 탈게요. 이쪽 구간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송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이송 사유 하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지금 이 일을 했습니다. 관할 위반 제소. 관할 위반의 경우 바로 직권 이송 들어가죠. 이게 34조 1항입니다. 중요하다고 했던 그 전원합의제 판례가 올해 법무사에서 나와버렸어요. 바로 어떤 거다?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송신청권이 있는가? 요 전합판이 드디어 법무사에서 먼저 뿌려졌습니다. 얘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관할 위반 말고 재량이송이라고 하죠. 편의이송. 얘는 35조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현저한 손해를 피해 보겠다. 현저한 지연이다. 얘는 인정예가 없고요. 그래서 거의 사문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송의 효과는 39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게요. 어이구, 여기. 얘는 그냥 별표 한 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물론 전화판이지만 한 개만 더 넣어볼까요? 판례가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이송 효과에서는 딴 건 괜찮은데 이송의 구속력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전속관할 위반. 이제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얘와 유사하게 별표 두 개입니다. 요거예요. 대부분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전속관할.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해야 돼. 401호 강의실에서. 근데 딴 데서 하겠대. 딴 데로 가래. 학원이요. 과연 그거 구속력이 있는가? 있는가? 밑으로 내려가래요. 하급심. 위로 올라가래요. 상급심. 5층으로 올라가랍니다. 난 죽어도 싫다 이거지. 내려가는 건 좋은데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밑으로 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법원이 한번 보세요. 노란색 체크 부분.
많죠, 지금. 법원 부분만 해도. 근데 쟁점은 많은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자, 이제 내용 한번 볼까요? 46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가냐면 저 법원 쪽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줄 보시면 사법권의 하나죠. 사법권 형광펜. 네 번째 줄 민사재판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에 속하고, 자 2번의 두 번째 줄 재판권에 분담해 놓은 것 관할권 형광펜입니다. 뒤에서 보겠죠. 나머지 내용은 별표 체크된 거 위주로 한 번씩 쭉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47페이지의 4번의 외국국가 상대적 면제론이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요. 제3관 대물적 범위 뒤에 보시면 국제재판 관할권 목차 자체 형광펜 해버리시고, 지금 첫 번째 쟁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외국적 사건, 사회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법원에서 이루어진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판례 자체가 많이 존재해요. 그럼 얘도요, 관할을 정할 때 똑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처럼. 당연히 우리 국내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국가 간 합의하면 상관없어요.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로 갈게. 알겠어. 똑같아요. 변론. 다 인정합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죠. 국제재판 관할권에 합의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죠. 왜냐?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합의 관할의 요건이 들어와야 되니까. 합의 관할의 요건이. 근데 합의도 없고 변론도 없다. 그러니까 3번 보세요. 이제 얘로 가야지. 합의 없고 뭐도 없다? 변론도 없다. 그러면 야, 법률에서 어떻게 정해놨는데 그게 바로 다다당 국제사법이라고 해서 실질적 관련성이에요.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자 2번 보시면 국제재판관할권 결정기준 먼저 나왔거든요. 국제사법. 자, 뒤에 넘겨보세요. 로마자 3번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합의 형광펜. 합의 형광펜. 자, 2번 보실게요. 전속적 합의.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외국 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 법원 형광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법원 가겠대요. 자, 외국 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 법원 형광펜. 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전속적 합의는 국내 재판권을 소멸 형광펜입니다. 이게 효과에 항상 전속적 합의 관할의 효과는 뭐다? 관할권 하나를 없애버린다예요. 다른 건 없애버린다.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유효권 보시면 당해 사건이 국내 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이고, 로마자 2번 합의한 외국 법원이 당해 외국법상 그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로마자 3번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한 합리적 관련성 형광펜입니다. 이건 계속 넣어주죠. 그리고 로마자 4번에 당연히 국가 간에도 어떻다? 불공정하지 않아야 된다. 끊고. 그러면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의가 유효할 경우 끊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가 제기하면 이것도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만 뒤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합 판결 형광펜이요. 이송 자체가 아니다. 원래는 이송돼야 되는데 이건 이송이 아니에요. 그냥 소각합 판결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로마자 4번 변론관할 형광펜. 요것도 긍정을 해요. 누군가 그냥 했어. 요거예요. 요거. 근데 단어가 좀 무서워서 첫 번째 줄 보세요. 국제재판관할에도 우리나라 법원 재판에 복종할 의사 형광펜입니다. 여기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좀 센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말에 따라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판례도 긍정합니다. 두 번째 줄.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국제재판 관할건의 존부에 관한 관할 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한 변론만 하였고 끊고 암기 문장 아닙니다. 이게 30조에 그대로 있어요. 30조에 그대로 있어요. 그 결과 본안에 관한 사항만을 쟁점으로 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서야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관할 위반 주장을 하였는 바 원심이 항소심이겠죠. 주장을 하였는 바 국제재판 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론 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형광펜. 취지죠. 취지. 그리고 뒤에 오히려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 형광펜. 계속 취지 나옵니다. 효과적인 절차 진행 및 소송경제에도 적합한 점 소송경제 형광펜. 같은 말이죠. 바로 민사소송법 1조를 활용했습니다. 1조. 민소법 1조 한번 보실래요? 1조. 왼쪽에다 민소법 1조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공정. 공평과 적정. 그리고 신속 경제. 그런 말 다 쓴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이 공평이니까 공평과 적정 이 느낌이고 동그라미 3번이 신속 경제.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 부분 4천만엔 청구에 관한 일본이었나 보네요. 비록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건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어때요? 보세요. 이거 지금 밀렸잖아요. 여기가 우선 들어갔죠. 밀렸습니다. 얘가. 원래는 실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게 국제재판 관할건. 자, 그러니까 이제 얘도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오셔가지고 49페이지에 자, 바로 로마자 2번입니다. 요렇게 오는 거죠. 국제재판 관할건 위에다가 합의와 변론이 없는 경우 합의 변론이 없는 경우 그럼 이제 로마자 1번 볼게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고 싶은 거지. 첫 번째 줄. 개념 요소 잘 잡아주세요. 국내 민사재판권이 섭외적 민사사건에 미치는 것 형광펜입니다. 섭외적. 바깥에서 포섭 가능한 민사사건들 우리나라로 끌어오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헌법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건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네요. 대일 항쟁기, 그쵸? 일제강점기, 예전엔 그런 표현 썼죠. 여기서 관련돼서 할머니분들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미쓰비시 중공업 막 그런 거 있었죠. 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들어가네 마네. 집행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네. 근데 정권 바뀌고 갑자기 또 얘기가 바뀌었죠. 국가가 대신 변제를 하고 대위구상 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이번에 자, 개정국제사법의 태도 2조 1항 보세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 요걸 우리 이제 찾아내야 되거든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건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관련의 유무는 당연히 우리 민사소송법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3번 이후에 판례 태도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요게 바로 민소법 1조죠. 공평, 적정, 공정, 신속, 경제 4가지 이상 이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인적 이익 개인 형광펜, 법원 내지 국가적 이익 국가 형광펜 둘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실질적 관련성 형광펜입니다. 이걸 가지고 따지자. 그러려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요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중국 민항기가 우리나라로 떨어졌네요. 우리나라로 외국 거죠. 중국 거. 요 2가지 사안 정도. 그리고 하나 더 넣으면 뭐 미쓰비시도 있고 하는데 저거 2가지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2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고 아 우리나라에서 재판했습니다. 중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같이 들어간 거죠. 같이 들어간 거. 외국인. 추락해가지고 많이 다치셨어요. 사망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재판 들어갈 겁니다. 2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51페이지 흠결의 효과 여기로 볼게요.
자, 로마자 1번의 소송 요건이고 직권조사 사항인데 조금 더 세게 들어가죠. 얘는 직권 탐지까지도 가죠. 재판권이라고 하는 건 고도의 공익적 견지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을 뛰어넘어 직권 탐지입니다. 당연히 직권조사는 들어가고요. 법원이 궁금하면 직접 자료 수집도 하죠. 고도의 공익적 견지.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소각합 판결, 재판권의 결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합 판결을 떨어뜨리고 1번 조심하시는 부분, 동그라미 1번 재판권 없으니 명백해야 소장각하 명령입니다. 명백 소장각하, 명백하지 않아서 본안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소각하. 본안에서 밝혀지면 소각하, 소장 그 자체로 누가 봐도 이상해. 소장각하. 근데 3번 재판권 흠결을 간과한 본안 판결 들어갔대요. 옆에다 그냥 쓰고 시작합니다. 무효.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제 3절 부분입니다. 우리 또 공부한 건 지어볼까요? 이제 너 안녕. 안녕. 자, 그럼 이제 우리 국내 법원의 재판권이라고 하는 사법권 들어와서 지금 이제 법관분들 나올 거야. 그럼 법관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뒀다 이겁니다. 물론 회피제도도 있어요. 세 가지. 공정성 담보제도라고 하죠. 제3절 보시면 중립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정성 담보제도입니다. 헌법에 이미 규정이 있는 거죠. 헌법 제27조 쓰셔도 돼요. 헌법 제27조, 헌법 제109조 두 가지. 헌법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기본권과 제도 보장, 사법제도. 헌법 제109조에 있고요. 공정, 공개. 그리고 27조가 그거 받을 재판 청구권. 27조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1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사건 인적,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법관을 사건 재판에서 배제 형광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관에서는 조문만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자 이번에 제척 이후에 제41조입니다. 진짜 딱 5가지예요. 5가지. 이거 외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1호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53페이지의 나번입니다. 얘 챙기셔야 되는 거죠. 목차 자체 형광펜. 이제 만약에 한 10점 배점으로 기출이 한번 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요 사안입니다. 종중사안이죠. 사실관계 볼게요. X종중의 종중원들은 X종중을 상대로 위 종중결의 무효 확인소를 제기했는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소의 담당 재판부의 배석 판사 중 1인이 X종중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요구입니다. 지금 제척 사유 있는데 재판 들어가셨다 요구예요. 원판결을 취소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구제수단, 원판결 취소하는 상소 들어갈 겁니다. 그러려면 제척 이유임이 밝혀져야 돼요. 자, 똑같습니다. 얘는 답안 쓰기 더 좋아요. 답안 쓰기 훨씬 더 좋습니다. 제도는 절대적입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조문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제도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민사소송법은 조문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불이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법에 불이타란 건 없어. 조문 찾으면 다 나와. 우리는 뭘 못 찾아서 그렇다? 조문을 못 찾아서 못 썼을 뿐이다. 조문. 그리고 이 조문을 읽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41조. 근데 더 깊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했다시피 헌법부터 들어가셔서 민소법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럼 5가지가 있는데 봤더니 1호 또는 가장 많이 나오는 5호. 그러면 2번에 판례 고민하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3번 질문에 답하자.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법무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41조 쓰시고 1호에 요 내용 쓰시고 자 오른쪽에 반갈로 2번 요 판례 쓰시면 되겠네요. 별표 2개 이제 넣으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요? 2번, 3번은 암기사항 아니죠? 1번에 공통되는 법률관계, 법률상 이해관계, 형광, 펜입니다. 요것만 쓰시면 되잖아요. 조문 쓰고 여기서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그 뒤에 공정성 의심할 만한 건 이건 이제 공정성 담보제도니까 취지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2번, 3번은 설문 포섭 끝. 맞죠? 그러니까 3번의 구제순환으로서는 두 번째 줄 위법 형광펜, 위법한 판결이죠. 이거부터 밝혀주시고 근데 유효하니까 위법하긴 한데 유효하니까 뒤에 확정전 상소, 전상소 전에는 상소 형광펜, 뒤에 후에는 재심 형광펜. 그랬을 경우 특히 재심 사유는 꼬박꼬박 또 검토하셔야 돼요. 1호부터 11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심 안 된다고 하는 건 재심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심 사유도 11가지, 10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바로 또 5번입니다. 목차 자체 형광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 신청이 된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 그러니까 가번에 조문 쓰시고 그게 의. 취지는 5번째 줄 예단 배제 형광펜. 그러면 우리는 반갈로 1번이랑 요건에서 반갈로 2번을 합쳐서 전심이잖아요. 전심 재판 개념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직접 하급심 형광펜. 직접 하급심이에요. 그 당해 사건의 직접 하급심. 그러니까 문제됐던 것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판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요게 지금 기출된 거죠. 본안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권유원은 전심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기피 사유로 문제 삼을 수는 있다. 형광펜이에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전심과 관련된 제척은요 딱 5가지예요. 그럼 그 5가지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 이외의 사유는 기피예요. 기피. 공정침해. 딱 이렇게 거시적으로 본 겁니다. 즉 오히려 기피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가 상당히 큰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제척을 5가지로 좁힌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선 검토돼야 되는 게 맞죠. 제척이 우선 검토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제척이.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관여는 좀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장. 첫 번째 줄. 재판의 내부적 성립의 실질적 관여 형광펜. 왜냐면 뒤에 있는 문장을 써야 되거든요. 판결 기본이 되는 최종 변론 판결의 합의, 판결서 작성에 관여한 경우인데 여기에 실질 관여라는 겁니다. 실질 관여. 이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답번은 기출로 이따 풀어보실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로마자 3번 보세요. 절차. 민법에서 못 보던 목차. 그쵸. 절차. 조문에 다 있습니다. 조문에 다 있어요. 목차 옆에다가 조문. 조문. 41조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마크 조문 하나 찾고 그럼 이제 넘겨보실게요. 제 3관입니다. 법관의 깊이 들어갈게요. 자, 로마자 1번에 로마자 1번 작은 글자. 자, 41조에서 정해진 제척 이유 이외의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5가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문장이 뒤에 재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형광펜이에요. 요걸 쓸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요건이니까. 그럼 그 이외의 사유니까 밑에 1번 보세요. 객관적 요건 목차 자체 형광펜입니다. 자,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장. 자, 동그라미 4번 최신 판례 문장으로 확인할게요. 최근 판례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 형광펜이고 단순한 주관적 X입니다. 밑에 추측 X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혹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 그리고 뒤에 평균적 일반인 형광펜. 이분들 기준으로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편파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주관적 의혹인 거죠. 편파적인데 그래서 그 기피 최신 판례 나온 게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나번의 첫 번째 줄 친근관계 형광펜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피 요 최근 판례가. 친분이 있었대요. 친분. 그리고 로마자 3번도 조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로마자 4번에 기피 신청 효과와 관련돼서는 자 소송 절차 정지죠. 목차 자체 형광펜 소송 절차 정지. 그리고 두 번째를 보세요. 제48조 형광펜입니다. 요게 두 번째로 문제되는 거예요. 기피에서는 48조 보시면 정지해야 되는데 2번 그 위반을 간과한 판결이 떨어졌다 요겁니다. 위법한 거죠. 당연히 위법해요. 위법합니다. 위법하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마찬가지로 확정 전이면 여기는 상소가 아니라 상고 이유. 밑에 확정 후에는 재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목차 형광펜이에요. 근데 그 판결 선고된 걸 봤더니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기피 신청 기각 형광펜 뒤에 각하 결정이 확정 형광펜이에요. 기피 자체가 기피됐거나 기피 자체가 각하됐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기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차 정지를 안 해도 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불공정 재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행된 재판 자체는 적법해지는 거 아니냐. 판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확인합니다.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판례 형광펜. 치유된다는 판례,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 및 위 각하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 진행은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의 흠결이 있고 끊고 얘는 치유가 안 됐네요. 그래서 뒤에 그 위 기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 형광펜입니다. 얘만. 왜냐면 쌍방불출석이 중요해요. 기일 혜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268조 미리 써두실까요? 기일 혜태는 법원행시 단골 기출이거든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어떤 게 A급이다? 268조가 A급이라는 겁니다. 쌍불 취약 간주 규정이에요. 268조. 조문만 찾으시면 돼요. 사안에서 얘네들 쌍불 취하했네. 근데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절차가 정리될 줄 알고 안 나오신 거죠. 법원이 쌍불 취하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건 하자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제4절 관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도 봤어요. 안녕. 자, 그럼 이러한 이제 재판권을 분담해 놓은 관할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에 다시 한번 관할 개념 첫 번째 줄 형광펜 들어갈게요.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 형광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관할 나오면.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제2관의 직분 관할인데 62페이지 오른쪽에 로마자 4번에 요 신급 관할 하나만 목차 자체에다 형광펜을 빡 그어주시고요. 아, 신급 관할이구나. 자, 그리고 얘도 이제 지나갔고, 자, 이제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 속가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관할은 단문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단문으로. 배점 한 10점 정도, 15점 정도 해서 사물관할에서의 속가 설명하시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의 첫 번째 줄, 제1심 소송 사건에서 사건의 경중 형광펜. 뒤에 보세요. 소송 목적의 값. 그러니까 속가를 따져봐야지. 그럼 뒤에 어떤 걸 결정하느냐? 지방법원 단독판사 단독형광펜, 밑에 지방법원 합의부 형광펜. 이렇게 홀로 가시느냐? 합의부로 가시느냐? 그럼 이제 로마자 1번의 합의부 사건이죠. 자, 2번입니다. 5억 원 초과 형광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5억 원. 종래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그럼 이제 5억 원 미만은 단독이겠죠. 넘겨볼까요? 로마자 3번. 단독 판사 사건 2번입니다. 5억 원 이하 형광펜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5억 원까지는 단독입니다. 5억 원까지는.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억 원인 사건은 단독까지 형광펜. 5억 원까지는 단독이에요. 5억 원까지는 단독이다. 자, 그리고 3번. 사안이 단순한 사건은 금액 불문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죠. 5번 제척 기피 사건. 이게 대표적인 합의부.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로마자 4번. 소속 목적의 값은 26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 형광펜이에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2번, 소장 등 제출 시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거죠. 인지대를 잘 내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우리 재판장께서 254조. 이분이 소장 심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재판장님이 소장 심사를 하실 건데 인지액 잘 냈느냐? 요런 것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돈 잘 냈어? 선생님이 꼭 어렸을 때 학급비 안 낸 사람 손들어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비 안 냈다고 손들면 야 너 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슬펐죠? 그때 당시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돈이 없대요. 하면서 나가야 돼. 그럼 손들고 서 있으라 그러면 더 슬픈 거지 뭐.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2번 산정 방법의 동그라미 1번. 자, 소속 목적의 값은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전부 승소의 형광펜. 이걸 가지고 뒤에 객관적 직접적 형광펜 밑에 또 보세요. 주관적 X죠. 심판의 난이도 피고 응소태도 X.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닫은 부분 한번 볼까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동시행 판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속가 어떻게 되느냐? 건물에 가해 그대로 속가 잡으셔야 되지. 자신의 반대급 부인 1억 원을 공제하시면 안 된다. 요겁니다. 나번에 산정기준 시기는 소재기 시 형광펜이고요. 두 번째 줄, 소재기 후에 목적물 가격이 변동되는 건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번에 자, 가날의 변동 예외적 요걸 체크하셔야 돼요. 다번에 목차 자체 형광펜. 자, 단독 사건 계속 중 예를 들면 3억 원짜리에서 인위적 상승입니다. 청구 취지 확장 형광펜이에요. 이건 아예 소장 자체를 바꿨잖아요. 그쵸? 자연적인 목적물 자체의 시가 상승이 아니라 어떻다? 청구 취지 자체를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소속 목적 값이 5억 원 초과했으니까 합의부로 가시는 게 맞죠. 조심. 그 반대로 동그라미 2번 바로 화살표 땡겨 오세요. 자연적 상승은 안 되는 거고 합의부에서 즉 6억 원짜리에서 청구 취지 감축 형광펜 밑에 소 일부 취하입니다. 소의 일부 취하 써두시고 얘는 밑에 단독 판사에게 이송 안 합니다. 애초에 사건의 쟁점이 합의부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금액은 중요치 않다라는 걸 합의부에서 계속 진행하겠다 요겁니다. 두 가지만 비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병합 청구니까 나번 보시면 합산의 원칙의 예외 중복 청구의 흡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단락 선택적 예비적 병합 센 거 뒤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가장 큰 거 형법에서의 상상적 병합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반갈로 2번 가장 많이 보는 거 수단인 청구의 흡수 목차 자체 형광펜.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건물 철거 청구 요게 수단이죠. 지금 내 땅 위에 뭐가 있어? 이상한 건물 하나가 있어. 때려 부셔야지. 그러니까 이건 속가 산정 다시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내 건물이 아닌데. 밑에 대지인도 형광펜. 이게 내 거죠. 이게 내 거. 그러니까 뒤에 대지인도 청구만이 소속 목적 값이 된다. 맞습니다. 철거는 때려 부실 거죠. 자, 그 다음에 반갈로 3번 부대 청구 불산입 27조 제2항 조문만 찾으시면 됩니다. 계산 편의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부대 청구의 가액은 소속 목적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컨대 원금 5억 원과 이자 1,000만 원 함께 청구하는 경우 원금 뒤에 5억으로 바꿔주셔야죠. 뒷글자는 안 바꿔주셨네요. 5억 원이니까 초과 안 하셨죠? 단독 판사입니다. 5억 원까지는 단독. 분명히 별개 소송물인 건 맞아요. 첫 번째 줄 더 중요합니다. 별개 소송물 형광펜. 우리가 민법에서 봤죠. 특히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또 청구했을 때 등장하는 확정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싹 다 별개라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4번은 토지관할이니까 자 이제 요 개념 정립하시고 조문 찾으시면 돼요. 조문.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보세요. 재판적의 종류, 목차 자체, 형광펜. 1번, 2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3번, 이러한 재판적은 당연히 경합입니다. 가로 열고 닫은 부분에 네 번째 줄 보이시나요?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장. 특별 재판적이 보통 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거 우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이거지 일반 규정, 특별 규정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규정, 특별 규정 그 관계가 아니라 보통 재판적 무조건 생기는 거, 특별한 사건과 관련해서 생기는 거, 특별 재판적 얘네 둘은 보세요. 이제 등장하죠. 경합하니까 그것 중에서 하나 정해보겠다 이거죠. 경합하는 것 중에서 우리 하나 지정할까? A법원, B법원인데 우리 어디 갈까? B법원으로 가자. 그래서 얘는 끼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 많이 나오니까 2번이요. 일단 의의 제2조 형광펜, 그리고 2번 사람이요 제3조 형광펜. 읽어볼까요?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른다. 맞네요. 그 주소로 갑시다. 일단 피고 2조, 사람 제3조 두 개 잡으시고, 자 그러면 특별재판적에서는 자 오른쪽에 4번에 제8조입니다. 의무이행지 형광펜, 우리가 원하는 건 얘죠. 의무이행지 바로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 나번의 원칙은 원고 주소지 형광펜입니다. 첫 번째 줄 지참 채무 형광펜 맞죠? 채권자의 현주소에 현실 제공하셔야 되는 것. 그래서 문제되는 게 라번입니다. 라번. 별표 2개 하시고 목차 자체 형광펜이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 간단하게 치고 빠지셔야 되는 배점 10점 정도. 자, 사행위 취소에서의 의무이행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개념을 일단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채취는 당연히 이제 기본기들이 필요할 거예요. 취소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소속물이 2개 나옵니다. 그죠? 소속물이 2개 나와요. 그러면 취소하는 건 사행위인 거고, 원상회복은 혹시라도 부동산 원물이라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일 가능성이 있지. 부동산 소재지. 가액이라 그러면 이건 돈이 되니까 혹시라도 의무이행지가 될 수 있죠. 그럼 딱 느낌만 봐도 지금 벌써 관할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행위지냐 원상회복지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 써주시고 조문 제8조 써주시고 이제 얘 들어갑니다. 라번의 판례 입장. 판례는 채권자의 주된 목적 형광펜.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 회복 형광펜. 자, 결론 나왔죠? 형광펜. 자, 이제 읽어보세요. 그래서 밑에까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거니까 얘는 21조였습니다. 등기. 그쵸, 등기. 아, 요걸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넘어가시면 마번에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지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X. 즉,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돼서는 의무이행지 맞아요. 의무이행지 맞는데, 그 손해배상 채무 그 자체에 이행지까지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지 말고요. 채권자의 주소로 잡으시면 된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자, 8번의 오른쪽에 불법행위지 여기 있네요. 18조 다 들어가니까 불법행위지만 찾으시고, 그 다음에 9번의 부동산 소재지 제20조 그리고 밑에 제21조 딱 요렇게 요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변리사 문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로마자 4번의 관련 재판적 요거는 기출이 이미 됐죠. 그걸로 찾아보겠습니다. 기출로 같이 볼게요. 관련 재판적은 이미 기출로 됐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간의 이제 합의관할. 자, 밑에 보세요. 토지관할을 찾은 다음 형광펜 작은 글자.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자 1번에 29조를 잡고 오른쪽에 유효 여부인데 혹시라도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옆에다가 서면이 약관인 경우 이렇게만 써주시고요. 아직 법행에선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번.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에, 자, 소송계약이다, 소송행위 첫 번째 줄 형광펜, 그리고 나번. 첫 번째 줄,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관할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관할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형광펜. 반드시 쓰셔야 되는 것. 29조 관할합의 플러스 법적 성질. 그리고 이제 3번, 요건은 조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조문에 다 있어요. 제1심의 임의관할일 것, 일정한 법률관계가 특정될 것, 매매라든지 임대차 등등등. 그리고 오른쪽에 답은 관할법원이 특정돼야 되니까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전국의 모든 법원 X. 두 줄 밑에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 X. 그리고 라번 가장 중요한 거죠. 방식이 서면의 형광펜. 그러니까 이 서면의 종류는 따지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써져 있다, 서면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써져 있다, 서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왼쪽 2번 목차 법적 성질의 나번.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임대차 계약서에 써져 있다, 매매계약서에 써져 있다. 자, 근데 로마자 3번에 지금 보세요. 국내법원 합의, 우린 이것만 봅니다. 국제법원 합의 봤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답원입니다. 지금 요거잖아요. 경합 가능한데 예를 들면 AB라고 해봅시다. A법원, 지금 B법원이에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A 배제, B 특정. 그럼 보세요. 얘 없어졌죠? 반대로 A, B 그대로 두고 C법원. 안 없어졌죠? 전속과 부가적 성질의 차이점입니다. 출제자는 당연히 전속적을 낼 거예요. 그래서 반갈로 1번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당사자들이 법정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형광펜. 이게 토지관할이잖아요. 위에다 쓸까요? 토지관할의 경합. 그러니까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찾으셔야 돼. 토지관할의 경합.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어느 하나의 법원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그중 어느 하나잖아요. 세 번째 줄 뒤에 전속적 관할법원 형광펜이에요. 아, 요런 경우가 전속이구나. 경합하는 것 중에 하나 골랐어요. 찜. 그쵸? 경합하는 것 중에 너.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교재 자체에서 얘기하기를 토지관할법원을 찾은 다음. 맞죠? 합의 요건을 검토하시고 그래서 모습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목차 구성이.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걸 본다? 우리 2번은 봤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답번은 이따 합의관할 효력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오른쪽에 로마자 4번에 효력의 형광펜입니다. 바로 여기를 출제하려고 하는 거죠. 법원행시도 여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보세요. 관할의 변동, 동그라미 1번은 문제가 안 돼요. 부가적 합의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전속적 합의 형광펜. 자, 들어가 봅니다. 합의한 법원에만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다른 법정 관할권은 소멸 형광펜입니다.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때 전속적 합의 관할도 그 성질상 임의 관할이지 전속 관할이 아닌 거예요. 전속 관할과 전속적 합의 관할은 다른 거다. 전속 관할은 당연히 합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따라서 원고가 전속적 합의를 위반하여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끊고 여기가 바로 관할 위반의 소제기. 지금 목차 구성 흐름 타신 거 보이시나요? 관할 합의 들어왔죠? 근데 지금 얘가 관할 위반 제소를 했대요. 이제 어떡할 거냐? 일단 피고 측 한번 보자. 얘가 이 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보자 뒤에. 만일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 형광펜. 맞죠? 밑에 전속적 합의법원으로 이송 형광펜. 이송. 여기 있다. 34조. 이렇게 오는 거 맞죠? 이송. 직권 이송 34조예요. 근데 로마자 3번 만일 원고가 전속적 합의법원에 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송할 수 있다. 현저한 지연 형광펜
35조 여기 있습니다. 정말 교재 정확하죠? 얘 얘기 안 했죠? 현저한 지연으로 갔어요. 얘는 여지는 있죠. 근데 단지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의 인정예가 없어요. 사무나. 인정예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저한 지연의 형광펜. 얘는 나올 여지가 있죠. 재량이송. 인정예가 없다. 인정된 바 없다. 그래서 사실상 요 현저한 손해는 거의 사문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익적 요소예요. 현저한 지연이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이건 손해, 개인적 요건이죠. 개인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주관적 범위에서, 자, 나번의 채권 승계인 목차 자체 형광펜입니다. 요거 동그라미 2번이거든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조문을 앞만 봐도 없어요. 자, 요걸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 원칙 쓰시고요. 뒷장 안 넘어가려 그래요. 원칙 쓰시고 바로 위에 있는 음영 부분 이렇게 해서 예외. 음영 판례 입장 보이시나요? 음영 처리된 부분 첫 번째 줄 판례 입장 쭉 오셔가지고 요게 예외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렇게 써버리세요. 뒷장에 있는데 우리 원문으로 봐야 되니까.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X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그러나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까지 정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 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고 국내 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가능하며, 만약에 다른 국가의 관할권을 없애려면 어떤 걸 하셔야 된다고요?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내 법원 합의하신 거잖아. 따라서 뒤에 이 경우에는 위 관할 합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또 3번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병이 한국에 있는 갑에게 채권 양도를 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 그래서 일본 오사카 지역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 3번. 만약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면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줄 처리로 끝내시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원칙 판례 있잖아요. 그건 진짜 다 쓰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2번 다 쓰고, 그리고 만약에 얘까지 추가해서 한번 쓰고 싶다. 만약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면 미치지 아니한다. 딱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배점이 크고 시간이 남는다. 아까 위로 올라갔던 그 동그라미 2번 이하부터 다 써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반갈리번 물건 승계인 X.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안의 제3자 당연히 X. 그리고 변론 관할은 조문만 찾으시면 돼요. 제30조. 얘만 찾으시면 됩니다. 조문 그대로 가셔서 얘가 이 일을 했다 안 했다로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 안 했다. 만약에 이 일을 했으면 이제 법원의 조치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조문 자체가 있으니까 어떤 것만 일단 확인하냐면 83페이지에서 3번에 가번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청구 기각의 답변만 여기까지 형광펜입니다. 요게 과연 이해한 거냐, 이해하지 않은 거냐. 그리고 나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과연 이거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거냐. 왜냐하면 본안에 관하여 변론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싸우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변론 관할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쭉 내려와 보시면 판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요런
답변만 한 경우에는 어떻다?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광펜입니다. 밑에 변론관할 부정이에요. 변론관할 부정. 급하니까 기각 답변만 구하고 청구 원인은 다시 얘기할 거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면 지금 피고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의 표현이 조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로마자 1번 30조 다시 봅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끊고 전 이걸 2로 썼고요. 뒤에 본안에 대하여 변론 이렇게 딱 두 가지 항변하지 않고 본안 변론 이러면 변론관할이 생기는데 요 본안 변론에 어떤 건 안 들어간다. 청구 기각에 답변만 구한 건 안 들어가기에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 원인까지 진술 들어가면 그때 변론관할이 생기는 거니까 밑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만 써주세요. if 보세요. 이런 답변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거 함정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심. 변론관할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청구 취지, 답변만 얘만 하셔야 돼요. 기각 답변을 구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난리 납니다. 맞죠? 원인 답변도 한 거예요. 원인 답변. 나 예전에 돈 갚은 적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건 변론관할 들어갑니다. 변론관할 조심.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재판관 간할건 조사와 법원의 조치니까 이제 뒷장 넘기시면 바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요거까지는 잠깐 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